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 아직 아이는 없는 30대 기혼 여성입니다. 남편과 저는 동갑내기로 30이라는 적당한 나이에 결혼을 했지만 남편과 저의 인연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같은 중학교 동창 사이였거든요. 하지만 저희 학교는 남녀 분반에다가 남편과 저는 초등학교도 전혀 다른 지역에서 졸업한 탓에 서로 접점이란 것이 전혀 없는 사이였어요. 거기다 당시 저희 학교엔 학생 수가 많아서 학교 안에서 우연이라도 볼 일은 별로 없었고요. 그랬던 저희가 안면을 트고 친구가 된 것은 특별한 사건 덕분이었습니다. 당시 문학소녀로 한창 책 읽기를 좋아하던 전 중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도서부에 들어가 도서관 일을 했었어요.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부원들끼리 도서 관리를 하고 점심시간마다 도서관에서 사서처럼 다른 학생들 감독을 하기도 했었죠. 보통 다른 친구들은 소중한 점심시간에 도서관을 지키는 일이 지겹다며 꺼려했지만 유독 책 읽기를 좋아하던 전 다른 친구들의 대타까지 대신해 줄 정도로 도서부 일을 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 거의 매일 도서관에 상주했던 전 도서관에 자주 드나드는 학생들을 잘 알고 있었죠. 저희 남편도 그중 하나였고요. 남편은 늘 점심시간마다 저보다 일찍 도서관에 와서 책을 읽고 있었거든요. 밥도 안 먹고 책을 읽는 건지 혼자 책을 읽고 있는 남편을 보며 나만큼이나 책을 참 좋아하는 친구구나 생각했었어요. 공통 관심사가 있어서 그런지 인사도 한번 못 해본 남편에게 저 혼자 괜히 내적 친밀감까지 느꼈죠. 그런데 어느 날 웬 불량한 학생들이 남편을 둘러싸고 놀리고 있더라고요. 도서관에서 왜 시끄럽게구나 싶어서 말리려고 다가가는데 그 애들이 남편을 보며 소리내서 책을 읽어보라고 놀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까진 남편과 대화 한마디 나눠본 적 없어서 잘 몰랐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말을 더듬었던 모양이었어요. 그 불량 학생들은 남편과 같은 반이라 그런 남편의 문제를 알고 있었고 그걸로 남편을 놀리고 있던 거였어요. 싫은 걸 억지로 시키고 심지어 때린다고까지 하는데 중학생이면 아직 철이 덜 들었을 나이라 그럴 수도 있지만 아무리 철이 안 들었기로서니 어쩜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가 싶었죠. 그런데도 남편을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이 혼자 당하고만 있었고 평소 불의를 참지 못하던 전 그 꼴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대체 무슨 용기가 있어서 저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남자애들한테 달려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전 원래 한다면 하는 사람이었고 그게 학교 폭력이라면 더 말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괴롭힘을 무시하는 건 스스로 용납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전 일이 커질 걸 생각하면서도 남편을 도와주었고 다행히 저의 협박 아닌 협박이 그 애들에게 통했던 건지 그날 이후로 그 애들이 남편을 괴롭히는 일은 더 이상 없었다고 했었죠. 하지만 혹시나 보복을 당할까 걱정되어 그 뒤로 제가 자주 남편의 반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때의 인연으로 저와 남편은 같은 학교 동창이자 누구보다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책을 좋아한다는 공통점 덕분에 저희가 그 후로도 무척 가까워졌거든요. 그리고 전 남편의 말더듬을 고쳐주려고 노력했어요. 전문 서적을 찾아보고 말더듬을 고치는 방법들을 남편에게 가르쳐 주었거든요. 하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남편의 경우엔 심리적인 요인이 큰 건지 편안한 상태에서 천천히 말하거나 혼잣말을 할 땐 말을 더듬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남들 앞에서 말할 때면 말을 더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편하게 가져보라 조언도 하고 뭐가 스트레스가 되는지 알아내보려고도 했지만 별 소용은 없었습니다. 남편도 뭐 때문에 그러는지 스스로 잘 모르더라고요. 그렇다고 어디 문제가 있는 것 같진 않았는데 말이죠. 그래도 다행히 수년간 저와 같이 말하는 걸 연습하다 보니 완벽하진 않아도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원래는 한 문장도 제대로 말하기 어려워하더니 떨지만 않으면 어느 정도 발표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나아졌죠. 덕분에 대학 진학도 포기하려던 남편은 무사히 대학에 합격해 대학 생활도 잘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은 그 후로도 계속 좋은 친구로 지내다가 군대에 다녀온 남편이 제게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연인이 되었어요. 사실 남편은 자기가 먼저 절 좋아한 줄 알았겠지만 남편이 고백해 올 때까지 제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남편은 아마 모를 거예요. 사실 제가 먼저 남편을 오랫동안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남들이 보기엔 남편이 말도 더듬고 내성적이라 소극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전 남편이 얼마나 착하고 좋은 사람인지 진작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좋은 사람을 다른 여자에게 뺏기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남편이 제 첫사랑이자 끝사랑이었어요. 그렇게 바라던 대로 연인이 되었지만 그 후론 저희 몇 년을 떨어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제가 저의 꿈을 이루기 위해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거든요. 그래도 저희는 그 시간을 잘 버텨 결국 결혼까지 해냈습니다. 아무리 모험심 강한 저라도 혼자 타향살이 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제가 가장 힘든 시기에 남편이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죠. 그 덕에 전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해야겠다 결심했고 고백은 남편이 먼저 했지만 프로포즈는 제가 먼저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약속한 저희는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죠. 너무나 떨리고 걱정되는 일이었지만 시부모님 얘기는 워낙 어릴 적부터 남편에게 들어와서 별 어려움은 없을 거라 예상했어요. 제가 어른들께 인사를 드린 일은 없지만 남편이 종종 제 얘기를 지배해서 시부모님이 절 좋게 봐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저희가 친구에서 연인이 되고부턴 어머니께서 은근히 저희가 잘 되기를 바라셨나 보더라고요. 그렇다고 의견을 강요하셔서 절 보고 싶어 하거나 부담을 주진 않으셨고요. 그래서 전 제 시부모님이 되실 분들이 남편처럼 다정하고 사려 깊고 좋으신 분들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대로 시부모님은 절 딸처럼 반겨주셨어요. 하지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복병이 있었습니다. 남편에겐 시부모님보다 더 두렵고 대단한 존재인 시할머니가 계셨다는 거였죠. 요즘 세상에 조부모님이 살아계신 집이 흔하지 않다 보니 저도 설마 시할머니를 걱정해야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부모님 얘기는 종종 해도 할머니 얘기는 잘 하지 않던 남편이라 제가 시할머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도 했었죠. 그냥 옛날 분이시라 그런지 보수적이란 얘기만 들었었는데 우와, 이건 뭐 보수적이 아니라 직접 뵌 할머님은 저의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시댁은 옛날 조선시대 때부터 양반 집안이었다는데 청렴 결백하게 사시느라 재물로는 없으셨는지 집안 형편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어요. 시할머님은 시골에서 농사짓던 분이셨고 시아버님은 공고를 나와 이런저런 일을 하시다가 결혼 후 도시로 나오셔서 최근까지 철물점을 운영하며 설비 일을 하시는 평범한 가장이셨어요. 거기에 자식 키우며 할머님까지 모셨으니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죠. 그래서 저희 결혼할 때에도 저희끼리 알아서 하기로 했는데 시할머니께선 양반 집안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하신 분이라 손주 며느리 드리는 것도 참 깐깐하게 보시더라고요. 그래, 부모님은 뭐 하시나? 아버지는 공기업 다니시다가 정년퇴임을 앞두고 계시고 어머니는 교사하시다가 지금은 은퇴하시고 시인으로 활동하고 계세요. 어머니 취미가 시 쓰시는 거라서요. 유명하신 건 아니지만 작게 시집도 내시고 취미 삼아 지내시고요. 아유, 공기업의 교사라면 아주 배우신 분들이시겠구만 그래. 그럼 집안은 어떻게 되시나? 어디 손 몇 대 자손이시고? 네? 몇 대 손이요? 어느 집안 자손이냔 말이야. 본 적이 어디냐고 본 적이. 저희 본 적이요? 글쎄요. 본 적은 파주의 어느 마을인데 저희는 몇 대 손이나 되는 그런 집안은 아니라서요. 조상님들은 그냥 농사짓던 분이시고 양반 집안은 아니에요. 뭐야? 아니 양반도 아니고 그럼 상놈 집안이라 이거야?
그렇다고 상놈까진 아니고 그냥 보통 사람이죠. 그리고 할머니, 요즘 세상에 양반 상놈 구별이 어디 있나요? 가보개혁 이후에 신분제 폐지된 지가 100년이 넘었는데요. 무슨 소리? 그래도 사람이 타고난 팔자가 있고 귀천이 있는 것이지. 어디 흙이나 만지던 농사꾼 자식이 양반집에 시집을 오려고. 아니 진태 저놈은 손주 며느리 데려온다더니 겨우 이런 걸 데려온 거야? 어머니, 왜 그러세요? 새아가 말이 맞죠.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제 와서 무슨 뭐, 양반 타령이세요. 사돈 되실 분들 다들 많이 배우시고 좋은 분들이시고, 새아가도 멀리 좋은 대학에서 공부하고 곧 교수 될 사람인데요. 사실 비교하려면 저희 집안이 더 모양 빠지는 건데, 예, 어머니도 교사라고 하셨으니 사실 학자 집안인 거죠. 그러니까 양반이니 상놈이니 그런 소리 좀 그만하세요, 어머니. 처음 인사드리러 갔던 날 할머님께서 절 보시곤 어느 집안 몇 대 손이냐고 물으시는데 저희 집은 양반도 아니었고 그냥 평범한 집안이라고 말씀드리니 크게 실망한 듯 보였어요. 저희 조상님이 농사짓던 농사꾼이라는 말에 상놈 집안이라며 제 앞에서 대놓고 혀를 끌끌 차고 싫은 티를 팍팍 내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할아버님과 달리 할머님 자신은 양반 집안도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신분제도가 없어진 지 언제인데 아직도 저런 고리타분한 생각을 하시나 싶었지만 아직 결혼도 안 한 제가 시댁 어른께 대들 수도 없었죠. 그래서 저 대신 남편이라도 제 편을 들어주면 좋겠다 했는데 아니 글쎄 남편은 시할머니가 무서운지 제가 그런 소리를 듣는 걸 보고도 입 한 번 떼지를 못하더라고요. 다행히 보다 못한 시아버지가 할머님을 말려주셨는데 아버님이 시할머니 앞에서 말을 더듬으시더라고요. 남편에게 듣기론 원래 아버님도 말 더듬는 증상이 있으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말더듬이 설마 유전이었나 싶었는데 또 아버님이 평소에 밖에선 크게 문제없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랑 대화할 때도 전혀 문제 없으셨고요. 그래서 전 남편과 아버님의 말더듬이 시할머니 때문이 아닌가 생각했죠. 시부모님도 저희 남편도 모두 시할머님을 무서워하는 걸 보니 아무래도 시할머님 때문에 다들 스트레스가 있구나 싶었거든요. 그것도 그럴 게 시할머니는 이제 구순을 바라보시는 연세에도 굉장히 꼿꼿하고 꼬장꼬장하셨고 말씀도 거침이 없으셔서 아주 무서우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말더듬을 고친 줄 알았던 남편도 할머니 앞에선 갑자기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할머님께서 양반 집안이 아닌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제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저더러 유학 다녀왔으니 걱정이 된다고 하시면서 병원에 가서 처녀 증명서를 받아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와, 뭐 세상에 무슨 그런 말씀까지 하시나 황당했지만 그렇다고 결혼을 안 할 수도 없고 우선 시어른 말씀이니 따라야지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병원을 가보니 처녀 검사 같은 건 없고 그냥 산부인과 검진이었더라고요. 그럼 이게 의미가 있나 싶으면서도 할머님께서 그리 억지를 쓰시니 저도 그냥 검사를 받아서 서류를 갖다 보여드렸어요. 그렇다고 제가 어디 뭐 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자친구라곤 남편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으니 걱정할 것도 없고 검사 결과는 당연히 아주 깨끗했죠. 그러자 할머니께서는 만족을 하셨는지 그제서야 절 손자 며느리라며 반겨주시더라고요. 그래 거기 적혀있는 게 다 맞는 거지? 뭐 병원 다녀왔는데 깨끗하다 그러고 그럼 이제 내가 더 걱정할 일은 없겠네. 내가 널 의심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요즘 세상이 하도 흉흉하니 내가 노파심에 걱정이 될 수밖에 없잖니. 요즘 기집애들이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함부로 사는 시대 아니냐. 그러니 너무 기분 나빠할 것 없어. 뭐 물론 족보가 없는 집이라는 게 좀 걸리긴 하지만 우리 아들 말 맞다나
요즘 세상에 양반집이 몇이나 있을 것이며 족보 샀다고 거짓말하는 것보다야 솔직한 게 100번 낫지. 그래도 네가 괜히 머리 굴려서 거짓말 안 하고 솔직하게 말해서 내가 이해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내 앞에서 거짓말 할 생각 하지 말어. 그럼요, 할머니. 저 거짓말 정말 싫어해요. 앞으로 제가 잘하겠습니다. 아유, 그래. 손주 며느리가 그리 말해주니 다행이네. 뭐 양반 집안은 아니지만 그래도 학자 집안인 건 맞으니 그건 또 마음에 들고. 아가, 네가 곧 교수만 되면 이제 우리 집안에도 학자 생기는 거 아니냐? 아이고, 이제서야 우리 집안에 딱 걸맞는 며느리가 들어왔네. 말 좀 통하는 사람이 생겼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그러니 앞으로도 내 말동무 해주러 자주 와. 며느리는 그저 시댁에 잘하는 게 제일 도리야. 네가 평범한 집안에서 자라서 예의 범절을 잘 모를 테니까 앞으로 매주 와서 나한테 삼강오륜을 배워라. 내가 우리 시부모님께 배운 거 그대로 가르쳐주마. 그 정도 시간은 낼 수 있지. 네? 매주마다 말씀인가요? 어머니, 현주한테 너무 부담 주지 마세요. 큰어른이 말씀하시면 싫다고 거절도 못할 텐데 바쁜 사람 오라가라 하시면 얼마나 부담이겠어요. 그리고 현주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요. 잠 잘 새도 없이 공부하고 가르치는 게 일인 사람인데 어머니 따로 찾아와서 삼강오륜까지 어떻게 배울까요? 너무 무리예요, 어머니. 할머니께서는 그 무섭던 기세는 어디 가셨는지 절 갑자기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 그 와중에 제가 양반 집안이 아니라 가르칠 게 많으시겠다며 자주 와서 배우라고 하시더라고요. 당시 저는 논문이며 학술의 준비며 결혼식 준비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빴던 탓에 그런 시할머니의 말씀이 청천벽력 같기만 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남편도 무서워하는 시할머니 말을 거역할 수도 없어서 대답도 못하고 망설이고 있자 시어머니께서 난처한 절 알아주시곤 할머니께 너무 부담 주지 마시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자 갑자기 시할머니의 불같은 호령이 떨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뭐야? 너 지금 내 말에 토다는 거냐? 네가 뭔데 내가 하는 말에 감히 토를 달아? 내가 우리 손주 며느리 자주 보고 싶다는데 왜 난리냔 말이야? 무식한 것이 어디 어른 하시는 말에 대꾸를 하고 있어. 너 내가 시집 올 적부터 귀는 열고 입은 닫으라고 했냐 안 했냐? 응? 내가 너한테 그 소리 한 지가 몇십 년인데 아직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감히 어른 하시는 말에 끼어들고 있어.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요. 전 그냥 새아가가 바쁜데 무리할까봐 걱정이 되어서요. 거짓말도 못하는 애가 큰어른 말을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그래서 네가 대신 나선다 이거냐? 새아가 쟤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무식한 네가 며느리 노릇을 못하니까 내가 이제서야 말이 통할 만한 손주 며느리 예뻐하겠다는데 네가 뭔데 간섭이야. 그리고 내가 이러는데도 네 탓도 있는 거 아니냐? 내가 그동안 글도 못 읽는 너 같은 걸 며느리로 데리고 사느라 얼마나 속이 터졌는데. 그래도 이번엔 똘똘한 손주 며느리 봤다 싶어서 내가 그걸 직접 가르치겠다는데 말이야. 너 설마 네 며느리가 너보다 똑똑해서 질투라도 하는 거냐? 네 주제에? 아유 진짜 네가 아주 오랜만에 사단을 내봐야 정신을 차리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냥 제 편을 들어주신 것뿐인데 할머님은 인격 모독까지 하시며 어머님을 나무라셨습니다. 글도 못 읽고 무식한 주제에 대꾸를 했다며 제 앞에서까지 심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할머님을 보며 깜짝 놀랐지만 그땐 할머님께서 손주 며느리 앞에서 괜히 기강 잡으시려고 그러시는 줄 알았어요.
아무래도 옛날 분이시라 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으신가 했죠. 하지만 그 후로도 시어머니를 대하시는 시할머님의 태도를 보며 전 그동안 어머님이 얼마나 무시를 당하며 어떤 시집살이를 겪으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고 첫 명절을 보내던 날이었어요. 결혼하고 보내는 첫 명절이다 보니 저도 내심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고 남편과 함께 일찍부터 어머니를 도와드리러 시댁을 찾았습니다. 저희 집은 제사도 없고 명절도 크게 지내지 않아서 그냥 가족들 먹을 음식 정도만 하고 끝나는 편이었는데 시댁은 양반집이어서 그런 건지 음식 가지수만 수십 가지에 음식도 동네 잔치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준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시아버님이 외동이신데다가 다른 친척들이 다 멀리 사셔서 그 많은 음식을 저희 시어머니가 혼자 다 하신다는 겁니다. 남편은 그런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었지만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시할머니의 불호령에 어머니를 도와드릴 수 없었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시할머니께서 어머니를 도와주신 것도 아니셨고요. 그러니 매번 그 많은 음식을 저희 시어머니 혼자 다 준비하셔야 했겠죠. 처음 시집가서 그걸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솔직히 할머님이 너무하시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라도 제가 좀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마음씨 좋으신 시어머니는 제게 일을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교수 며느리한테 허드렛 일 어떻게 시키겠냐며 제가 아무것도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해요. 아니야. 거의 다 했어. 원래 니들 오기 전에 다 해놓으려고 했는데 새 식구 들어오고서 첫 명절이라 그런지 내가 평소보다 일을 너무 버렸네. 진태한테 들으니까 현주 네가 육전 좋아한다며. 그래서 평소에 안 하던 육전까지 하다 보니 늦어졌어. 그래도 거의 다 했으니까 넌 할 거 없어. 진태 씨는 괜한 얘기를 해서 안 그래도 힘든 어머니 더 힘들겠네요. 저 육전 안 먹어도 되니까 다음부턴 안 하셔도 괜찮아요. 어머니 혼자 이 많은 걸 다 하시는데 너무 고생이세요. 다음부턴 꼭 저랑 같이 해요. 아유, 아니야, 됐어. 현주 너 없었을 적에도 나 혼자 다 하던 건데 갑자기 며느리 생겼다고 며느리 부려먹으면 되겠니? 더구나 넌 큰일을 하는 애잖아. 난 세아가 너랑 달리 못 배우고 똑똑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생각 없는 사람은 아니야. 그러니까 걱정 말어. 저희 어머니는 그런 분이셨어요. 제가 그 집에 시집을 가기 전부터 아들에게 보물 같은 친구가 생겼다며 좋아해 주시고 저희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에도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며느리가 되어주어 정말 고맙고 미안하다고 말씀하셨던 분이셨죠. 어머니는 늘 제가 아깝고 귀하다고 하시면서 정말 설거지 한 번을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가 상할까 힘들까 친정 어머니보다 더 저를 챙겨주곤 하셨어요. 하지만 정작 그렇게나 며느리 아껴주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시어머니께선 결혼해서 시할머니 모시고 사는 내내 할머님의 시집살이와 구박을 견디셔야 했습니다. 젊어서부터 시집살이를 참 혹독하게 겪으신 어머니는 심지어 저희가 결혼해서 시어머니가 되셨는데도 여태 정정하신 시할머니 수발을 들며 시집살이를 하셔야 했죠. 그리고 그런 시할머니의 시집살이는 새 식구인 제가 봐도 놀라울 정도였어요. 첫 명절날 혼자 고생하신 어머니를 도와 상을 차리고 밥을 먹으려는데 시어머니는 혼자 따로 앉으시더라고요. 거실 구석에 겨우 한 사람 앉을 만한 작은 개다리 소반을 놓으시곤 그 위에 그동안 만든 귀한 음식은 온데간데 없이 모양 나쁜 전 몇 개에 멀건 국물만 있는 고깃국에 김치 쪼가리 올려서 혼자 식사를 하시는 거였죠. 어머니 뭐 하세요? 왜 같이 안 드시고 상을 따로 펴세요? 나는 원래 이렇게 먹어. 신경 쓰지 말고 가서 밥 먹어라, 아가. 네? 어머니 혼자 이렇게 드신다고요? 왜요? 여기 자리도 많은데.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여기 오셔서 같이 먹어요. 얼른요.
안 되는데. 난 다 같이 둘러앉아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할 명절날에 시어머니 혼자 초라한 밥상 앞에 앉으신 걸 보고 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상이 커서 앉을 자리가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어머니 혼자 그러고 계시나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의아해하며 묻자 어머니는 원래 그러셨다며 말을 아끼셨고 전 그런 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하고 억지로 식구들 있는 상에 모셨는데 뒤늦게 나오신 시할머니가 그 광경을 보시곤 저희 어머니에게 글도 못 읽는 주제에 감히 양반집 식구들이랑 겸상을 하느냐며 고함을 치시는 겁니다. 뭐야, 네가 지금 왜 여기 앉아 있어? 썩 꺼지지 못해? 글도 못 읽는 년이 어딜 감히 우리랑 겸상을 하려고. 죄송합니다, 어머니. 그 바람에 시어머니는 깜짝 놀라셔서 다시 개다리 소반 앞으로 도망치듯 가버리셨고 할머니는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으셨는지 한참 동안 시어머니 욕을 하시며 어머님을 혼내셨습니다. 혼자 음식 준비 다 한 며느리는 제대로 식사도 못하게 하시는 시할머니의 모습에 전 황당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손주 며느리인 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내성적이고 시할머니 앞에서 말까지 더듬는 그 집 남자들도 시어머니 편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아마 오랜 세월 그런 수모와 멸시를 참으며 살아오셨겠죠. 저희 시어머니는 가난한 시골집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못하시고 글을 전혀 읽지 못하셨어요. 그렇다 보니 양반집 며느리라는 자부심에 살아오신 시할머님은 그런 며느리를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고 홀시어머니를 몇십 년이나 모셔온 어머니에게 계속 그리 매정하셨겠죠. 그렇다고 글 못 읽고 못 배운 게 죄도 아닌데도 어머니를 사람 취급도 안 하시는 시할머니를 보며 전 할머님을 말려야 한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답답하게 자꾸 저더러 참으라고만 하더라고요. 할머니 정말 너무하시는 것 같아. 어머니가 글 못 읽는다고 매번 무시하시고 심지어 겸상도 못하게 하시는 게 말이 돼? 우리 할머니 정말 너무하시긴 하지. 엄마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모셨는데 고맙단 말씀 한번 하신 적 없으시고 덕분에 우리 엄마 수십 년 동안 시집살이 해왔지. 그럼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여태 그냥 보고만 있었어? 아버님이 못하시면 아들인 당신이라도 어머니 편에 서서 할머님한테 한마디 했었어야지. 어떻게 식구들이 다들 할머니만 보면 무서워서 아무 말을 못해? 그렇다고 할머님한테 화를 낼 수도 없잖아. 안 그래도 연세 많으셔서 언제까지 사실지도 모르는 분한테 대들었다가 할머니 충격받아서 쓰러지기라도 하시면 어떡해. 그건 너무 과한 가정 아니야? 그럼 어머님은 할머니 걱정은 그렇게 하는 손자가 자기 어머니 걱정은 왜 못해? 우리 엄마야 원래 참을성이 많은 성격이고 엄마가 할머니한테 구박당한 게 뭐 하루 이틀인가? 엄마도 그냥저냥 참고 사시는 거지. 그렇다고 여태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집안 시끄럽게 하면 우리 엄마라도 뭐 좋겠어? 그래서 어머니가 계속 참으셔야 한다는 거야? 어머니, 며느리 귀하다고 나한테 설거지도 못 시키는 분이신데 그 연세까지 시집살이 당하셔야 하는 거냐고. 대체 어머니 언제까지고 참고 사셔야 한다는 거야? 내가 보기엔 당신이랑 아버님, 할머님한테 세뇌당한 것 같아. 그러니까 할머님이 너무하신데도 아무 말 못하고 어머니 편도 못 들지. 그리고 당신도 가끔 보면 은근 어머님 무시하는 거 알아? 뭐? 내가 언제 엄마를 무시해? 내가 엄마를 얼마나 생각하는데? 아니, 당신 가끔 그래. 어머니가 뭐 물어보시면 귀찮다는 듯 대충 대답하고 어머니가 새로운 것에 관심 가지시는 것 보고도 어머니 못 해내실 거라고 무시했었어. 당신은 몰랐겠지만 은연중에 당신도 할머님처럼 어머니가 못 배우고 살림만 하시는 분이라 생각하는 거라고. 시아버지는 할머님이 무서워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말까지 떠시고
손자인 남편마저 어머님 무시하시는 할머님에게 세뇌당한 건지 어머님을 은연중에 무시하는 걸 보자니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굳이 손자 며느리인 저까지 나서는 게 맞나 싶었지만 저까지 참는다면 어머니는 할머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구박을 견디며 고통받으실 것 같았어요. 식구들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면 저라도 나서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후로 전 어머니를 위한 계획을 세웠어요. 앞으로는 제가 철저하게 어머니 편이 되어드리고 할머님이 또 그러시면 제가 대들기라도 해야겠다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가 또다시 시댁에 모이는 날이 되었습니다. 시할머님 뵙기가 껄끄러워 자주 가고 싶진 않았지만 그날은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이 바로 저희 시어머니 생신이셨거든요. 어머니 생신이니 드시고 싶은 거 드시러 외식하자고 했는데도 자식들이 힘들게 번 돈 어떻게 함부로 쓰느냐며 거절하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그냥 집에서 생신을 축하하기로 했지만 아마도 매년 손수 본인 생일상을 차리셨을 어머니를 위해 이번엔 제가 음식을 직접 준비해 가기로 했습니다. 대단한 솜씨는 아니지만 어머니라면 정성을 알아주실 거라 생각했거든요. 어머나 세상에, 이거 설마 현주 네가 다 한 거니? 엄마, 현주가 엄마 생일상 차려준다고 며칠 전부터 난리도 아니었어. 나도 옆에서 살짝 거들었어. 아이, 생일상 차려주는 며느리 흔치 않은데 우리 엄마 호강하네. 아유, 진태 너는 현주가 하겠다고 해도 말렸어야지. 가뜩이나 바쁜 애들이 무슨 나까지 챙긴다고.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생신 꼭 챙겨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없는 솜씨지만 힘들게 노력 한번 해봤어요. 근데 맛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맛있겠지. 난 현주 네가 해주는 거라면 다 좋다. 다행히도 어머니가 좋아해 주셔서 저도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식사를 끝내고 제가 준비해온 케이크도 나눠 먹으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남편과 제가 준비한 선물을 드리고 제가 따로 적어온 편지도 어머니께 드렸죠. 어머니, 이건 별건 아니고 선물이랑 따로 준비한 편지예요. 제가 마음을 담아서 적어봤어요. 어머, 우리 며느리가 나한테 편지를 썼어? 세상에, 생일날 편지를 다 받아보다니 너무 감동이야. 우리 아들도 나한테 편지 써준 적이 없었는데 역시 우리 며느리가 최고다. 우와, 당신은 언제 이런 것까지 준비했대? 난 빈손이 엄마. 미안해. 으이그, 진태 넌 현주 반만 좀 닮아봐라. 어째 효도는 현주가 다 하는 것 같다. 앞으로도 제가 매년 써드릴게요. 어머니, 그럼 제가 읽어드릴까요? 여기서? 아니야, 그러긴 너무 낯간지러워서 그냥 내가 나중에 따로 보마. 아이씨구, 저게 똑똑한 며느리 앞에서 똑똑한 척이라도 하고 싶은 모양이지? 읽어준다 할 때 읽어달라 할 것이지. 여기 직가망론인 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나중에 읽겠다는 소리를 해. 왜, 글도 못 읽는 거 며느리 앞에 내보이기 창피하냐? 그래서 나중에 네 친구들한테 대신 읽어달라 그러게?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니. 그때까지만 해도 참 화기애애하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제가 진심을 담아 적은 편지를 전해드리니 시어머니께선 이런 선물을 처음 받아본다며 너무 좋아하셨고 전 좋아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웃음이 났죠. 근데 이번에도 할머니께서 산통을 깨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나중에 혼자 읽으시겠다며 편지를 집어넣으시니 그걸 보곤 기어이 어머니가 까막눈인 거 누가 모르냐며 또 무시를 하시는 겁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어머니 생신날까지 그러시는 시할머니를 본 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결국 시할머니 앞에 대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다른 날도 아니고 오늘 같은 날까지 이러셔야겠어요? 오늘 어머님 생신이시잖아요. 그럼 평소엔 못되게 구셔도 이런 날은 그냥 축하하고 넘어가셔도 되는 거잖아요. 남의 잔칫날 재뿌리는 것도 정도가 있지. 대체 왜 그러세요, 진짜? 저희 어머니가 무슨 잘못을 얼마나 했다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야? 아니, 아가, 너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냐? 지금 네 시할머니한테 뭐라고? 예, 저 화내고 있어요, 할머니. 그동안은 제가 시집 온 지 얼마 안 돼서 말하기 어려웠고 남편이나 시아버님까지도 아무 말씀 못하고 계셔서 내가 나서는 게 아니다 싶어 참았는데요. 하지만 저도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겠네요. 저까지 참으면 할머님이 어머님한테 어디까지 하실지 몰라서 더는 못 참겠어요. 그래서 저 지금 할머님한테 따져 묻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이래? 너 내가 그동안 예쁘다고 오냐오냐 해줬더니 지금 이러는 거냐? 아니면 너도 좀 못 배워먹은 것한테 배운 거야 뭐야? 교수한다고 똑똑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나 보네. 이게 아주 헛똑똑이었어. 어디 감히 시어른한테 말대답을 해. 내가 이래서 집안 핏줄을 봐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던 건데 네가 삼강오륜도 모르니 이런 짓을 하지? 글쎄요. 제가 보기엔 할머니가 삼강오륜을 모르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랫사람이라고 어른 공경만 하나요? 삼강오륜에 보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먼저 본을 보여야 한다고 했어요. 근데 할머님은 맨날 삼강오륜 말씀하시면서도 정작 본인은 배운 대로 못하시는 것 같아요. 할머님께서 어머님에게 늘 화내시고 인격 모욕을 하시는데 제가 보고 뭘 배우겠어요? 아니, 이런 고얀 것을 봤나. 그래서 지금 네가 내 앞에서 이러는 건 맞는 거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혼내고 가르치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런 당연한 이치를 두고 지금 어디 이래라 저래라야. 그럼 윗어른이면 윗어른답게 하셔야죠. 아랫사람이 흠이 있어도 덮고 용서할 줄 아셔야 참 어른이지. 할머님처럼 이렇게 고약하게 구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전 제가 모시는 시할머니가 존경받으실 만한 어른이시면 좋겠다 싶었는데 할머님을 뵐 때마다 매번 실망만 하게 되니까 이제 시댁에 오기가 싫어요. 아유, 저 세상에, 저 발칙한 것이 말하는 것 좀 봐라. 이게 다혜미 네가 잘못해서 이러는 거 아니야. 네가 제대로 배우내라 며느리를 잘 가르쳤으면 제가 저럴 일이 있겠어 없겠어. 자꾸 그런 말씀 좀 그만하세요. 제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 옛날에 신하도 임금에게 충언을 하는데 손주 며느리인 저라고 할머님께 이런 말도 못하나요? 그리고 제가 대든다고 한들 그게 어떻게 어머님 탓이겠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이제 더 참지 마세요. 할머님이 매번 어머니 무시하시는데 언제까지 참고만 계실 거예요. 어머니가 어떤 분이신지 이제 정체를 밝히세요.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그 편지 어머니가 직접 한번 읽어봐 주시라고요. 나 참 글도 못 읽는 애들아 무슨 편지를 읽어보라고 그래. 너도 괜히 못난 시어머니 편 들 것 없어. 네가 그래봐야 저 무식한 것이 뭘 할 줄 알겠어. 어머니, 저 이제 글 읽을 줄 알아요. 저 한글 배운 지 좀 됐어요. 늦었지만 열심히 배워서 이젠 책도 읽고 글도 다 읽어요, 어머니. 뭐야? 네가 글을 읽어? 아니, 그게 참말이야?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환갑이 다 되어가는 주제에 이제 와서 무슨 글을 읽는다고? 아유, 진짜 이것들이 날 가지고 노는 거야 뭐야? 어머니께서 글을 읽을 줄 아시는 게 싫으신 건지 그동안 말을 안 했던 게 화가 나셨는지 모르겠지만 며느리가 글을 읽을 줄 안다는 말에 시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대뜸 화를 내셨습니다. 평소 성격대로 괄괄하게 구시며 얼마나 난리를 치시는지
대체 뭐가 그리 화가 나시는 건진 몰라도 저도 남편 말처럼 설마 할머니가 화병으로 쓰러지시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될 정도였어요. 그러자 어머니도 그런 시할머니 반응에 뭔가 보여주고 싶다 싶으셨는지 제 말대로 그 자리에서 제가 드린 편지를 아주 멋지게 읽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시할머니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이 떡 벌어지셨죠. 어머니 정말 잘 읽으시네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서 그런지 마치 시를 낭독하시는 것 같아요. 아휴, 낭독은 무슨. 그냥 며느리가 잘 써준 대로 읽었을 뿐인걸. 너야말로 글을 참 잘 쓰는구나. 역시 교수 며느리는 뭐가 달라도 다르다. 아니, 당신 언제 한글을 뗐어? 그동안 나한테도 말 안 하고 혼자 공부했던 거야? 당신 바쁜데 뭐하러 이런 얘기까지 하겠어요. 그냥 평소에 틈틈이 공부했어요. 그리고 우리 현주가 옆에서 많이 도와줬고요. 당신 정말 대단하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진작 가르쳐 줄걸. 아휴, 먹고 사는 게 힘들다고 그동안 당신 속을 내가 너무 몰라줬나 싶네. 정말 미안해, 여보. 엄마, 저도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엄마 불편한 건 생각도 못하고 귀찮아한 거 정말 잘못했어요. 저도 제가 그런 줄 몰랐다가 현주 덕분에 알게 됐어요. 근데도 엄마 한번 편 한번 못 들어주고 도와드리지도 못한 제가 정말 못난 자식이었어요. 아유, 다들 왜 그래? 나야말로 내 주제에 무슨 글을 배우나 싶어서 생각도 못했었는데 현주 아니었으면 나도 공부해볼 생각도 못했을 거야. 그래도 배워보니까 재미있고 할만하더라고. 이 좋은 걸 왜 이제서야 배웠는지 정말 후회스러워. 그래봐야 이제 겨우 글 좀 읽는 것 뿐이지. 남들 다 할 줄 아는 거 하는 게 뭐 자랑이라고 유난이야 유난히. 아휴, 누가 보면 아주 대단한 일 한 줄 알겠어. 아니죠, 할머니. 뒤늦게 배움을 깨우치는 건 정말 큰 노력이 필요한 건데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어머님이 이제 아버님이랑 학벌도 같으시거든요. 얼마 전에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하셨어요. 뭐라고? 당신 그럼 이제 고졸이야? 나 몰래 언제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한 거야?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한글 배우다 보니 읽고 쓰는 게 재미있어서 내가 현주한테 공부할 책 좀 구해달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현주가 이참에 검정고시를 봐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봤죠. 근데 나 같은 사람이 많은지 문제가 별로 어렵지도 않았어요. 어렵지 않긴요. 중학교 검정고시부터 고등학교 검정고시까지 1년 만에 합격하신 거면 정말 대단하신 거죠. 남들은 10년 가까이 걸릴 공부를 어머니는 1년 만에 하신 거라고요. 그게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겠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어때요? 그렇죠, 할머니?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나이에 대학이라도 다닌다냐? 아니면 어디 가서 선생질이라도 할 수 있다냐? 검정고시 그거 뭐 별거라고. 글 읽을 줄 알면 누구나 다 아는 거지. 어머, 그래요? 그럼 할머님도 이참에 배워보시는 게 어떠세요? 할머님도 가난해서 학교 못 가신 거 아쉬워하셨잖아요. 이제라도 공부해서 검정고시도 따고 노인대학도 가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면 여기 어머님이 도와주실 수도 있고요. 무슨 소리? 난 이제 눈이 침침해서 책은 못 읽어. 내 나이쯤 되면 글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고. 할머니, 이제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사실 저 할머님이 글 못 읽으시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 그만하세요. 시할머님께서는 그동안 글을 못 읽는다며 어머니를 무시하셨지만 사실 그건 할머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제 앞에선 괜히 삼강오륜이니 동의보감이니 보여주시면서 가르치려고 하셨지만 전 할머님께서 글을 읽지 못하시는 걸 진작 눈치채고 있었어요.
결혼 전에 제가 산부인과 검진표를 떼다 드렸을 때에도 할머니가 내용은 전혀 모르시고 그 후로도 눈이 안 보인다며 저희 남편이나 아버님께 대피를 부탁하는 걸 보며 제 예상이 맞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제가 거짓말 그만하시라 말하니 시할머니가 깜짝 놀라시며 그제서야 아무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같은 처지인 분이 왜 그렇게 시어머니를 괴롭히셨을까 싶었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아무래도 할머니께선 그를 모른다는 컴플렉스를 똑같은 입장은 어머니에게 투영해서 되려 무시를 하신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러니 이제 와서 저희 어머니가 글을 읽으시는 걸 보고 못마땅해 하셨겠죠. 그 시절 딸로 태어나 교육도 못 받은 할머님의 서러움을 저도 외면하고 싶진 않지만 그렇다고 할머님께서 여태 어머님을 괴롭히시는 건 잘못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참에 할머님께서 제대로 뉘우치고 반성하실 필요가 있다 싶어서 할머님의 치부를 건드릴 수밖에 없었네요. 할머니, 모르는 건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창피한 것도 아니고요. 모르면 배우면 되죠. 하지만 그걸 가지고 사람을 무시하는 건 정말 잘못된 행동이세요.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할머니께서 글 못 읽는 거 알고 무시하면 좋으시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교수랍시고 할머님보다 잘난 것도 아니잖아요. 며느리라고 시댁에서 무시당해도 되는 건 아니고요. 결국 며느리도 가족인데 그렇게 함부로 하시는 건 정말 나쁘신 거세요. 그동안 어머님이 할머님께 얼마나 잘했는데 그런 건 하나도 고맙지 않으세요? 저희 어머님처럼 할머님께 잘하는 며느리 없어요. 오히려 요즘엔 딸들이 더 나몰라라 한다는데 할머님은 정말 좋은 며느리 두신 거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어머니가 화병으로 병이라도 얻으시면 할머님 식사는 누가 챙기고 누가 모시겠어요. 저희 어머니 없으면 누구보다 걱정해야 할 건 할머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발 저희 어머니 무시하지 마세요. 소리 지르지 마시고 화내지도 마세요. 아유, 그래. 네 말 들으니까 내가 그동안 참 주책 없이 어른 노릇만 하려고 했다 싶다. 그저 나이 먹은 게 유세라고 내가 우리 며느리를 너무 함부로 대한 모양이야. 그래서 이 나이에 손주 며느리한테 이렇게 혼이나 나고 거짓말했다가 들통나서 창피나 당하고 말이야. 나도 그러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못 배운 게 서럽고 한스러워서 어쩌다 보니 그리 됐다. 내가 잘못한 거 이제라도 인정하마 며느라. 내가 그동안 너한테 정말 미안했다. 제가 살아생전 어머님한테 사과받게 될 줄 몰랐는데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해 주신다니 꿈만 같아요. 내가 치매도 아니고 옳은 말 못 알아들을 정신 아니니까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되돌아보니까 내가 그동안 참 고약하게 살았다 싶구나 그래. 내가 미안했고 잘못했다. 그리고 네가 느지막이 공부해서 결과 본 것도 나도 대단하게 생각한다. 너보다 몇십 년 더 산 나도 여태 까막눈인데 네가 나보다 낫구나. 아니,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보다 대단하다. 그런 널 제대로 몰라보고 여태까지 며느리라고 쿠박만 하고 무시해서 내가 정말 진심으로 잘못했고 미안하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 속에 있던 응어리가 이제야 풀리는 것 같아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사실 전 할머님께서 끝까지 사과를 하지 않으실 줄 알았습니다. 원래 그 연세에 자기 고집을 꺾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 할머님은 몇십 년간 부려온 고집을 꺾고 심지어 사과까지 하셨으니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 수 있어서 놀랐고 그런 할머님을 존경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할머님의 사과에 저희 시어머니 역시 마음을 풀고 밝게 웃으셨죠. 뉘우치신다는 할머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었는지
그 뒤론 더 이상 화도 내지 않으시고 시집살이도 없어지셨네요. 그렇게 저희 시댁엔 드디어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몇 번이고 고맙다며 절 인정해 주었고, 그동안 가만히 계시던 시아버지도 지난날의 실수를 반성하시고, 이젠 누구보다 든든한 어머님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이었던 시댁도 이젠 변해서 명절날에도 다 같이 음식을 준비하고 함께 둘러앉아 밥을 먹게 되었어요. 어머니와 같은 며느리 입장인 저로선 이 쉬운 일을 왜 그동안 하지 못했을까 안타까울 뿐이지만, 이제라도 변화되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명절에도 저희 식구들 모두 행복하고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으리라 기대하며, 여러분들도 행복한 추석 보내세요.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